제 사진이 도둑이라 낙인 찍힌 캡처가 동네 온라인에 떠돌던 날, 저는 제 삶이 통째로 도둑 맞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캡처 바로 아래에는 집안 금고 열쇠가 사라졌다는 소문까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빼앗아 자기 이야기를 제 입에다 억지로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일은 오래된 그림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30 초반에 시집와 오래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약한 고리로 저는 누구보다 성실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 정희 어른은 집안 중심에 서 계셨고 남편 영수는 순한 성미라며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마루 끝 장롱 위에서 반짝이던 작은 열쇠고리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것이 집안 현금과 계약서를 품은 금고 열쇠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열쇠는 시어머니의 가슴께를 오르내리며 이 집의 숨결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저는 눌리고 또 눌렸습니다. 머리맡에서 들리던 이 집의 법도라는 말, 항상 제가 모자라다는 느낌, 조용히 삼켜도 사라지지 않는 모욕의 씨앗. 저는 이를 제 말문을 틀어막는 힘으로 작동시키는 기술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시월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세상에 떠돌기도 했습니다만 그때의 저는 그 말을 몰라도 그 숨막힘을 온몸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라도 금이 가면 제 탓이 되었고 장을 보러 나섰다가 다른 가게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안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눈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라고. 그 다 그런 것이 제 살갗을 얇게 벗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훅.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는데 빼앗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 잘못이 아닌 일에도 제가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혀로 저는 제 이름의 서류에 서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제 목을 조를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님 제사가 지나던 겨울, 남편의 사촌이 운영하던 가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다며 서류상 보증인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뗄 수 없는 근심을 곁눈질처럼 보여주시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일이라며 가장 말랑해진 순간을 택해 제 이름을 빌리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명예 빌려주기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끝까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으면 사촌의 자식들도 학교를 마저 다닐 수 있고 집안 창피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남편은 못 본 척했고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미련 하나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제 이름이 그들 손에 가장 쉽게 달라붙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현금이 잠시 불을 끄듯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그 열쇠는 언제나 시어머니 목에서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저의 죄의식과 연결되어 더 빛났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제가 선택한 침묵은
집안의 질서를 위해 누군가 아주 익숙하게 이용하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민호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큰 키를 자랑하며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집요한 사람이 되었고 남편은 더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우리 집 금고 열쇠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허리를 고추쓰다 어느 봄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마음의 문이 닫히듯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호흡을 고르며 복도 끝에 대롱거리는 오래된 조명등처럼 겨우겨우 제 목소리를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러던 해 가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부터 편해졌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제 어깨는 이상하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금고와 계약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빚과 견고한 말 없는 질서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와 며느리 미정이 작은 디저트 가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당차고 바빴고 저는 얇고 투명한 비닐처럼 그 바쁨 사이사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신용평가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미정은 육아를 병행하며 소액 대출 한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두 아이가 아이스박스와 레시피 노트를 들고 제 앞에서 눈빛을 반짝이던 날, 저는 결국 제 이름을 다시 내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초기 임대차 계약을 제 명의로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섣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공증이며 각서며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처음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삶은 종이와 다르게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강한 훅. 저는 그때도 믿었습니다. 믿는 마음만큼 사람이 견고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때로 도장을 찍는 손을 가장 쉽게 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끝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장사가 시작되고 몇 달, 가게는 잠깐 반짝하다가 꺼지듯 조용해졌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때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매장은 텅 비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카운터 아래에서 발견한 비상금 봉투가 흘린 커피에 젖어 종이 냄새와 함께 퀴퀴한 기운을 풍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혹시 시어머니가 남긴 금고 안 어디에 마지막 구명줄 같은 것이 있나 싶어 금고를 열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믿었던 금고 열쇠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장을 모조리 털고 장롱 밑을 뒤지고 제사상 냄비 뚜껑마저 엎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묘한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즈음 동네 맘카페 제보라는 제목의 글이 돌았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노인 한 명이 집안 금고를 움켜쥐고 며느리와 손주의 생활비를 틀어쥐고 있다며 저를 지목했습니다. 뿌옇게 흐린 사진 한 장도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창틀 옆에서 봉투를 들어 올리는 제 옆모습 같았습니다. 설명글에는 집안 어른이 며느리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아들의 실패를 약으로 삼아 죄책감을 키우며 지배한다는 문장들이 붙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다 손끝에서 핏기가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집안의 숨구멍을 밖에다 걸어두고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의 말들이 며칠 동안 제 등을 찔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고개들이 미묘하게 기울었고 가게거리가 어느새 저를 지나치며 수군거리는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그 무렵 민호가 사흘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던 톡소리도 사라졌고 장부에 남겨진 숫자들은 더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멍해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촘촘히 확인했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이체와 대출 신청 흔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묶어둔 사업자 계좌에서 누군가 빠르게 돈을 빼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미정은 아이를 안고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가출 잠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쥐고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그 사라짐이 마치 제 책임처럼 느껴질 때였습니다. 갈등은 바닥을 탔습니다. 제가 뺨을 바람에 내놓고 서 있는 동안 비난이 쇳소리로 날아와 닿았습니다. 빛 독촉 전화는 더 잦아졌고 그와 동시에 맘카페 제보글은 추가 정보라며 업데이트가 붙어 길어졌습니다. 저를 노인이라며 과장되게 묘사한 문장들,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서 사진을 함께 올린 글의 마지막에는 집안의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숙덕거림까지 덧붙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걸레질을 하다가 갑자기 그 글의 사진 구도에 낯선 끌림을 느꼈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 옆 유리잔에 비친 작은 반사광 안에 누군가의 손목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 손목에는 민호가 군대 가기 전 친구들과 맞춘 팔찌와 비슷한 모양의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고 어지러움 속에서도 확신처럼 뜨거운 뭔가가 뱃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강한 후 그 사진을 올린 손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식탁을 쓰다듬던 손, 제 등을 토닥이던 손입니다. 제 피가 이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거짓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정을 의심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옷장에서 시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바늘과 실, 단추들이 뒤엉킨 상자 밑바닥에서 저는 낡은 쿠션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접착 테이프 자국이 보였고 그 아래에서 얇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조그만 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고 열쇠와 겹소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열쇠를 늘 목에 걸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미 예감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예비 하나를 꽤 매상자 밑에 숨겨두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 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앉아 열쇠를 꽂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제 숨과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집문서, 등기부 등본, 원본, 각종 차용증,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노트 맨 앞장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집안에서는 말로 싸우지 않는다는 교훈과 함께 며느리인 저에게 빚을 지게 한 지난날의 기록이 촘촘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의 빌려주기 과정에서 사용된 인감증명서, 사본, 그때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한 채 찍었던 날인의 날짜들, 그리고 그 일들이 집안 식구들의 어떤 요구와 어떤 사정으로 민주적으로 포장되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의 중간에는 민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니 품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라던 기색들, 저에게는 공평이라 믿고 지나갔던 장면들의 이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기묘한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열쇠는 결국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탓을 돌리거나 어머니에게 미움을 돌릴 것이다. 그때 며느리는 도망치듯 침묵할 것이고 어머니는 스스로를 탓할 것이다. 집은 반복을 먹고 자란다. 저는 한참 동안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들이 밀려왔습니다. 제 젊은 날의 두려움, 명희가 남의 손에 매달릴 때 느끼던 흐릿한 어지럼, 민호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 앞에서 체면 따위를 저울질할 여유가 없던 그 날들의 초라한 저 자신. 그 모든 기억이 노트의 텍스트로 번역되어 제 앞에 펼쳐지자 저는 마치 감춰진 의식의 창고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고 안 다른 서류들을 훑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찾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와 출력물 몇 장, 그리고 휴대전화 한 대를 사흘 전 주말에 분실물처럼 맡기고 갔다는 쪽지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오래된 모델이었고 뒷면에 익숙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건 민호가 군 제대 후 잠깐 쓰던 폰이었습니다. 분실물 접수증에는 버스터미널에 보관한 번호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잠적 전 무언가를 저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반사광의 팔찌와 분실물 보관증의 필체, 그리고 맘카페 제보 글의 업로드 시간대를 떠올렸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 가게 뒷문 쪽 전등 아래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의 그림자 길이와 제 그림자 길이가 달랐던 지점까지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엮였습니다. 저는 그 밤 보관함 번호를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다름 아닌 그 망가진 휴대전화와 익숙한 구겨진 열쇠고리, 그리고 얇은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소액의 데이터 충전과 익명 인터넷 카페, 유료글 업로드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충전해 켠 순간 제가 믿었던 것들이 뒤집혔습니다. 바로 그게 반전이었습니다. 폰에는 맘카페 제보 초안 파일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원본 파일의 촬영자는 민호였고 글 초안의 문장에는 제가 쓰던 말투를 흉내낸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남들로부터의 관심과 동정을 끌기 위한 감정을 계산해 쓴 단어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 업로드는 미정의 계정으로 이루어졌고
계정 접속 내역에는 미정이 가게에서 근무하는 시간대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저장 목록에는 제 생일과 옛집 전화번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미정이 보낸 메모 앱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본인의 액정 파손 보고서, 당일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느라 휴대전화가 없었다는 진술,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는 문장. 미정의 기록은 길고 서툴렀지만 거짓말을 감춰보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민호의 초안에는 앞으로의 여론 흐름을 가늠하는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사정에 동정이 쏠리면 기부나 선결제가 모일 수 있고, 여론의 화살이 어머니에게 쏠리면 채권자들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계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계산의 마지막에는 금고 열쇠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언급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정이 금고를 열면 미정이 범인, 어머니가 열면 어머니가 욕을 먹는다는 가정 말입니다. 그 어떤 줄에도 미정이 함께 공모했다는 직접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정의 폴더에는 제 명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에 문의한 기록과 소액이나마 빚을 갚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적금을 깨려는 신청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자리를 못 떠났습니다. 뇌리에는 예전 명의 빌려주기 서류에 도장을 찍던 제 손목의 떨림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겪었던 그 얇은 떨림을 무기처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트 마지막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집은 반복을 먹고 자란다는 문장 말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지 쓴맛을 문 입술에 바른 사람처럼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미정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모든 자료를 봉투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기록을 남겼습니다. 반복을 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미정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니, 사실 불러 앉혔다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말 대신 봉투를 앞으로 밀어두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처음에는 끝이 맺히지 않는 물방울 같았고 곧 진득한 눈물로 이마를 적셨습니다. 저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테이블 모서리 각도를 가만히 만지작이며 차를 따랐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숨을 쉬는 법을 다시 익히듯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깼는지 방 안에서 작은 둔타금이 들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방으로 걸어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의 볼은 복숭아처럼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에서 제 오래된 상처의 혈관을 문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한 훅,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현실의 책임을 나눠 드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제 책임을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남 탓을 내려놓는 대신 지켜야 할 선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명예 빌려주기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시간 순으로 묻고 금고에서 나온 노트와 증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민호의 휴대전화와 분실물 보관증도 경찰에 제출했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맘카페 제보 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집 현관문 암호를 바꾸고 식탁 위에 있던 오랜 가족 사진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들이 그저 미소로만 남길 바라며 저는 제 눈빛에서 습관을 하나씩 털어냈습니다. 미정과 저는 오후마다 함께 가게 장부를 들여다보며 작은 흑자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산을 함께하고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가게는 아주 조금씩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돌아보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우리 둘의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그 대화에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그리고 두려웠다는 말이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는다는 집안의 법도 대신 말로 오해를 줄여가는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터미널 보관함 옆 벤치에 앉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벤치에 남겨질 어머니라는 단어의 무게를 손바닥에 받치고 앉아 제가 아들에게 해준 것과 하지 못한 것 사이에 서 있는 상상. 혼자서 하는 그 상상 속에서 저는 아프기도 하고 이상하게 서늘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의 통과 일에는 남들과 보폭을 맞춰주지 않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죄책감과 동의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다림은 때로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새벽이면 종종 그 글의 첫 문장을 떠올립니다. 노인이 집안 금고를 움켜쥐고 있다는 문장.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움켜쥐었던 것은 금고가 아니라 오해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고자 조급하게 움켜쥐다 보니 제 소나기에 가장 먼저 멍이 든 사람이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도 열쇠를 엽니다. 문이 아니라 사람의 말문을 여는 열쇠를요. 때로는 제 아내 아이에게, 때로는 미정에게,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민호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집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상처를 끊기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의 열쇠를 꺼내실 건가요?